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유수환입니다. 쌤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드디어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 전근대사 파트의 마지막 조선 문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쌤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제가 그 고대나 중세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처럼 요것은 뭐다? 일단 사진이랑 매칭시키는 거. 특히 이 조선시대의 문화는요, 조선 전기 후기 요거 구분하는 게 거의 주류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전기와 후기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서적, 그 다음에 과학기술, 당시의 건축, 그림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특히 서적에서는 역사, 지리, 농업, 의학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하나씩 한번 채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전기가 그 조선 전기의 역사 파트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때 나왔었던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고려사라는 서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왜 조선시대 때 고려사를 편찬합니까? 근데 역사는 끝나야 기록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고려사는 고려시대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끝나야지 어쨌든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사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조선시대 때 편찬했던 게 뭐다? 이 고려사라는 역사책인데요. 특히 고려사가 나왔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충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게 고려사 전료라는 책도 있었어요. 요것도 하나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 때 가장 대표적인 책 하면 나오는 게 동국통감 있습니다. 동국통감. 동국통감은 참고로 누구 때였을까요? 맞습니다. 성종 때였습니다. 성종 때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 동국통감 요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지리와 관련된 거, 지도라든가 뭐 지리지 이런 거 이제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조선 전기 때 대표적인 지리지도는 이게 조금 지도로는 좀 이게 이름이 길어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있습니다. 참 엄청 길죠. 그래서 이게 한 글자입니다. 이게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거 보면 우리나라의 소중한 사상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한 땅 중에 80%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실제로 그 지도 저쪽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랑 아라비아 그 반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프리카 대륙이랑 아라비아 반도 합친 게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있다라는 거, 당시가 얼마나 그 중국 중심으로 이제 돌아갔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역시 이제 성종 때 나왔었던 그런 이제 지리 지도 있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농업과 관련돼서는 요 책 하나는 꼭 무조건 알고 갑시다. 뭐 있습니까? 요거는 빨간색으로 쳐주겠습니다. 농사 직설. 자, 농사 직설은요, 이런 거 만드는 누구밖에 없어요. 조선 때. 세종이겠죠. 세종대왕 때 만들었는데 이 농사직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농토의 현실에 맞게 만들어졌었다라는 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중국에서 넘어온 책들로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썼는데 농사가 다 비슷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일단 중국하고 중국은 너무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좀 차이가 있었어요. 원래 이제 고려시대는 농상집요라고 그래가지고 그 원나라에서 넘어왔었던 농소가 있었었는데 그건 어쨌든 우리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토 현실에 맞게 다시 책을 만들었던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농사직설이라고 하고요. 의학에서도 향약집성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고려시대 그 의학서 중에서는 향약 구급방이라고 있었거든요. 구급방. 요건 내가 썼다 지우겠습니다. 향약 구급방이에요. 요거는 누구 때라고요? 고려시대 때라고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고려시대니까 기역. 향약은 앞에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니까 지읒. 향약 집성방은 지읒이구나.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조선 전기의 서적이었습니다. 조선 선지. 근데 조선 후기에 오면서 어떤 형태가 나타났을까요? 자, 역사서로는
역사서로는 가장 대표적인 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책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발해의 역사를 기록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해고 발해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요거 누가 지었냐면요. 드꽁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유득공. 유득공, 이 정조시대 때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되었었던 유득공이 발해 역사를 이제 가져갔었던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동사는 이종휘라는 이제 인물이 적었었는데요. 이종휘. 발해고, 동사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건 발해 역사. 이 동사는 주로 이 어디의 역사를 적었을까요? 고구려의 역사를 적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가져왔다는 데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지로는 대표적인 게 이때 리지, 탱리지가 있습니다. 탱리지 지은 사람 우리 좀 아실 것 같은데 이종환의 책리지. 이 지리지는요, 지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기가 좋은 것, 여러 가지 같은 게 나왔습니다. 더 나가서 뭐까지 나와 있냐면 그 지역에 인심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교통이 좋다, 여기가 뭐, 목이 좋다, 뭐, 이런 것들까지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지도하면 뭐가 있습니까? 김정호의 대동요 지도 같은 것도 있다라는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같은 것도 있었다라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하나 이제 특이할 점은 조선 전기 때 지도 같은 경우는 국가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그런 지도였었는데, 그러니까 뭐 중앙집권 강화나 이런 거겠죠. 근데 후기 오면서 조선의 상인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상인들이 또 효율적으로 많이 다녀야지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인들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지도들 등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농업 파트에서는 조선 후기 때 농가 집성이라는 이제 책이 있었거든요. 농가 집성. 박세당이라는 인물이 만들었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해두시고 가면 되겠고, 의학서적으로는 조선 후기 나오면서 아주 유명한 의학서 두 권이 나옵니다. 허준이 만들었었던 의보감,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허준이겠죠. 허준의 동의보감. 자, 이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그거 아세요? 의학이 가장 발전하는데 지금 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임상실험이에요. 다르게 말해보자면 의학이 가장 발전하는 사회적인 배경은 뭔지 아십니까? 전쟁입니다. 환자가 많이 나오면 그냥 실제로 20세기 되면서 1, 2차 세계대전 때 의학이 급속도로 늘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 임상실험 이게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며요. 사람한테 맞는 거. 근데 전쟁이 되면 엄청난 샘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이제 주고 가니까 약을 이제 해보면서 실제로 근데 이 허준이 무엇을 경험한지 아세요? 임진왜란을 경험해요. 그렇게 되면서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 더 살리기 위한 의서를 만들어냈었다라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사상의학을 만들어냈었던 책 있죠? 그게 뭡니까? 동의, 수세, 보원. 태양인 이재마가 만들었었던 거. 이재마가 만들었던 동의수세보원. 자, 동의수세보원은 뭡니까? 뭐 소민,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의 체질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적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전기, 후기 구분하는 것들 정도 꼭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고요. 우리 과학 파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조선시대 때 이 과학은요, 어느 시대 때 거의 꽃을 피웁니까? 15세기 때. 인물로 치자면 세종 때. 세종 때 거의 막 꽃을 피우겠죠? 대표적인 것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일단은 역법으로는요, 뭐가 있냐면, 정산, 칠정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운트, 이게 날짜 계산하는 건데, 원래 그동안은 날짜 계산 카운트가 다 누구 기준이었습니까? 중국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칠정산은요, 물론 세종 때겠죠. 어디를 기준으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라는 거. 이게 이제 칠정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이제 민족문화 발달에 가장 크게 좀 기여했다라는 것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해시계, 물시계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앙부일구.
앙부일구 같은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물시계, 자경루. 앙부일구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해시계죠. 앙부일구는 어떤 시계입니까? 물시계.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농사 짓는데 도움을 받으려면 비 얼마 오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우기우기, 추구기. 추구기. 이게 대부분 다 어느 시대입니까? 15세기 누구 때? 세종 때. 세종 때 이런 상당히 발전적인 과학기술을 보여줬었다라는 거.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조선 후기 과학으로 오게 됐습니다. 조선 후기 과학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청나라의 영향을 받았었던 역법서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가 있습니까? 시헌력이라고 있습니다. 시헌력.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조선 후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이 정조 때 가장 이제 뛰어났었던 이제 학자 중에 정약용이 있죠. 정약용은 사실은 뭐 책을 500권이나 저술한 아주 훌륭한 학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과학기술자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거, 배다리. 배들을 연결해갖고 이 이제 다리를 만드는 배다리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기, 거중기 이용해서 수원 화성 건축할 때 그 도움을 가져가기도 했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 해가 뜨고 진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에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땅이 지금 돌고 있는 거구나라고 나오는 어떤 것들도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됐을까요? 맞아요. 지전설 같은 것도 우리나라의 뭐 홍대용 같은 이제 인물이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기술까지 같이 이제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건축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건축은요, 대표적인 게 이제 15세기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세기 건축물이 있습니다. 요건 다 우리가 거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파트 중심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자, 이 건축 파트 중에, 건축 오기 전에 우리 과학기술과 관련돼 있는 것들, 그 사진자료 보고 들어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사진자료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앙부일구.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앙부일구.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눈금이 있죠? 여기 이제 눈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가 딱 이렇게 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그림자로 인해서 이렇게 쭉 이제 변화되면서 시간을 딱딱딱 체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 누구 때입니까? 15세기 전기 세종 때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이게 추구기 딱 나와 있죠. 그래서 비 오는 양 이제 체크해 가지고 농사에 도움을 이제 주는 그런 모습들 있었고요. 자, 이게 이제 해인사 장경판전인데요. 요거 건축 먼저 정리하고 저거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5세기 때 되면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해인사 장경판전이 있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이 뭐냐면 합천 해인사 하면 선생님들 기억나시는 거 뭐 있습니까? 합천 해인사 하면 팔만대장경 있죠? 맞아요. 이거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데입니다. 근데 저게 뭐 그렇게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800년이나 된 그 나무가 뒤틀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 나무 자체의 우수성도 우수성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것을 보관하는 습도와 온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보관하기 아주 용이한 게 바로 해인사 장경판전입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한번 보고 가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요 정도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런 것들. 요거 제가 구분하는 방법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 뭐와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경원대학교, 경원대학교 그렇게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이죠. 경원대학교니까 그렇게 있고요. 자, 16세기 오면서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의 중심은 뭐였을까요? 맞아요. 서원 건축입니다. 서원 건축. 서원 건축은 뭐 가람 배치 양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요렇게. 지금 뭐 덕천서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서원 건축하는 모습들이 왜 16세기 되면서 이제 사림들이 많이 이제 전기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서원 건축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 자, 그러다가 이제 이 17세기가 맞으면서
조선에도 이제 상인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좀 럭셔리한 건물 좀 나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좀 어떻게 안 될까라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등장했던 게 뭐냐면 법주사 팔상전이에요. 예, 법주사 팔상전. 법주사 팔상전은요, 겉에서 볼 때는 5층 건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딱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보면요, 그게 강당처럼 하나로 딱 터져 있어요. 당시에 분홍들이 지원해 주게 되면서 이제 만들었었던 건축물 중에 대표적인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법주사 팔상전 같은 게 있고요. 그러다가 18세기에 가게 됩니다. 18세기에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게 뭡니까? 정조가 만들었다. 아마 정조가 조금 더 살았으면 수도가 옮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수원으로요. 그게 뭡니까?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입니다. 공격과 방어에 유리하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정조가 수원 화성을 만들었었던 이유 중엔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조가 이제 했었던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엄청난 많은 개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하들이 논리가 딸리니까 더 이상 저항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조가 그 자신감을 얻고 경제까지 하는데 경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의 통공이라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펴는데 그게 잘 안 먹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럼 아예 수도까지 바꿔버려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수원 지역에 화성을 건축하면서 아마 정조가 좀 더 살았으면 수도가 천도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원에 화성이 있다라는 거, 그거 요게 이제 유네스코, 요게 이제 법주사 팔상전이고요. 이게 겉에서 볼 때 5층처럼 보이죠?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 층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탁 터져 있습니다. 그게 있고, 두 번째 요게 이제 수원의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 이게 재밌는 게요. 수원 화성 이게 유네스코 건축물로 이제 지정돼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도 보건공사를 안 했을까요? 이 18세기 때 만들어지고 아니면 했을까요? 했습니다. 했어요. 6.25 때 이게 좀 약간 부분적으로 손실이 있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유네스코에서 이 건물을 지정할 때 그게 있어요. 한 번도 그 후세에 복원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사실 유네스코의 이 특징 중에 하나인데 딱 보니까 그 막 유네스코 그 사람들이 막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모르면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불렀냐. 우리는 이거 다시 후대 이거 보건공사한 거 우리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의 관계자가 미안하다. 사실은 이게 보건공사를 했는데 이거 그 시대가 동일하게 우리가 해놨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 시대가 지나서 더 앞선 기술로 했을 텐데 이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책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 책이 뭐냐면 화성성역의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보면 얼마나 정조가 이 세밀한 사람이냐면 그 건축물을 그 돌을 누가 쌓았는지 거기는 누가 쌓았고 그 지역 전체 관리 책임자는 누구고 오늘은 요거 돌을 몇 개 옮겼고 몇 칸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여기 심사관들이 완전 맛이 가요. 야, 세상에 이런 책이 있냐. 내가 전 세계 돌아봤자 이건 처음 봤다. 수원 화성만큼은 그때 것으로 만들어서 나온 거 내가 인정해 줄 수 있겠다. 콜. 이거는 유네스코에서 나름의 이례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러면서 이거를 인정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수원 화성의 화성 성역 의궤까지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 수원 화성 있었고요. 자, 그림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파트는요. 대표적으로 조선이 시작되었던 역시 15세기 때 그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5세기 때 그림 고사관수도라고 있습니다. 고사관수도라고. 요거 이제 누가 지었냐면 강희안이라는 인물이 지었었고요. 자, 고사관수도와 함께 이제 15세기 때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뭐가 있냐면 목류도원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목류도원도는요, 안견이라는 당시에 이제 화가가 지었었는데요. 이 안견이 이걸 했냐면 당시에 이 안평대군이 이제 잠을 잤다 깨어났는데 너무 그 이상세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그리진 않고 안견한테 그걸 얘기했대요. 내가 그 이상세계를 보고 왔는데 그냥 아주 놀랍더라고. 그러니까 안견이 무슨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막 그려준 거예요. 그래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그 듣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으로 막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류도원도 15세기 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고사관수도 사실 교과서 보면 선비들의 풍요와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술도 치고 낮잠 주무시는 그런 느낌도 슬쩍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요. 자, 그러다가 16세기 때 가면 16세기 때부터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이 나올까요? 대표적으로 사군자입니다. 매난 국주권에서 왜요? 이때 이 사군자는 당시에 뭘 강조합니까? 선비의 지조 이런 게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묵죽도 이런 거예요.
뭐 대나무 그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매난국죽 같은 데서 뭐 매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다 이제 사군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자와 같은 이제 네 가지 것을 이제 다 그려냈었다라는 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러면 보고 한번 갑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고사관수도입니다. 이게 보면 뭐 선비의 풍요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약간 중국의 느낌도 약간 들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고사관수도 강의안입니다. 15세기 때 작품이고요. 또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입니다. 몽유도원도 누가 그렸죠? 안견. 15세기 조선 전기 때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거. 이게 묵죽도. 선비들의 지조,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던 것이 있겠고요. 자, 조선 후기에 오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 오면서 이제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거의 이제 중국의 영향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정선이라는 인물은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도 좋은 게 많은데,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답게 내가 한번 그려볼 테야. 라고 하고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게 뭡니까? 진경, 산수화입니다. 진경산수화 하면 역시 산산산 누가 있습니까? 정선이 있습니다. 정선의 진경산수화. 자, 정선의 진경산수화는요, 작품이 두 가지 작품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뭐가 있냐면 인왕제색도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강전도 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이 두 작품이 진경산수화로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모습을 우리나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려낸 그런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조선 후기 때 오면서 특히 이제 정조 때 아주 훌륭한 화가가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풍속도를 그렸던 훌륭한 화가 누가 있었죠? 그 단원 김홍도가 있겠죠. 김홍도의 유명한 작품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뭐 무동 이런 작품이 있고요. 특히 정조가 김홍도를 그렇게 아꼈대요. 야, 내가 밖의 세상을 이렇게 잘 볼 시간이 없으니까 네가 가서 좀 그려올래? 그러면 제가 그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뭐 씨름도도 그려오고 뭐 대장간 그림 이런 것도 그려오고 무동 같은 그림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서당 이런 이제 유명한 이제 그림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로 서민적인 모습만 그렸는데 그거보다 야, 진정한 모습이 뭔지 알아? 남녀간의 사랑 아닐까? 라고 이제 주장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신윤복입니다. 물론 몇몇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신윤복이 여자 아니냐? 그러한 뭐 바람의 화원이라든가 미인도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 영화나 드라마가 있었죠. 하지만 정설로는 남자입니다. 그렇지만 좀 약간 야한 그림 이런 걸 이제 좀 좋아했었던 그런 게 진짜 서민적인 거고 우리의 모습 아니야? 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등장했었던. 그래서 요때 이제 나왔던 그림이 인도 미인도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단호 풍정 같은 그림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신윤복 하면 미인도 같은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선 후기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게 뭡니까? 민화예요. 이제 사람들이 럭셔리한 좀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좀 뭔가 럭셔리한 그림을 이제 좀 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싶은데 그럼 뭘 넣어야 됩니까? 그림을 하나 딱 놔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민화, 조선 후기에 유행했었던 이 민화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작가가 미상인 경우가 많아요. 작가 미상 경우가 많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작가 미상에다가 기복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복을 비는 기복적 성격이 많아요. 이때 나왔었던 대표적인 작품 중에는 뭐가 있냐면 까치와 호랑이 이런 작품이 있어요. 까치와 호랑이 이런 작품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기 이제 작품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밑줄 그어드리는 게 각각에 있는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에 있는 것을 선생님들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인왕제색도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인왕제색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금강전도 있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단원 김홍도의 무동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인도. 미인도라고 하기에는 참 조금 우리의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미인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까치호랑입니다. 민화. 이름은, 그 그림의 이름은 있지만 이게 뭐 작가는 미상에다가 기복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 봐주시면 오늘도 수업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문화파트에서는 조선 전기와 후기 구분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사 능력에서는 주관식이 없습니다.
주관식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객관식이니까요. 여기인가? 어느 시대에 있었지? 어느 나라 거지?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해서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같이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우리 다음 강의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